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요. 상속과 증여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사실, 실제 팩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그리고 빌려올 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왔다면 그거 증여일까요? 증여가 아닐까요? 참 애매합니다.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요. 부모가 차용증을 받았다면 원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다수의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제3자한테 돈을 빌려왔다. 그리고 차용증을 써줬다. 당연히 그거는 증여가 아니지요. 빌려왔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자녀가 매월 부모한테 적정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거는 증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입금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하고 자녀 입장에서 빌려온 돈을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자녀가 빌려오고 매월 부모에게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판례는요, 아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차용증을 써주고 빌려오는 건 어떤 외관상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차용증을 써줬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건 증여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매월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건 증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에 이렇게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과세관청이 빌려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그냥 과세관청은 그걸로 묵과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내역을 계속 관리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빌려왔는데 대학생입니다. 직업이 없어요. 그건 증여겠죠. 아들이 직장도 다니면서 소득이 있어가지고 집을 구입하는데 빌려와가지고 아버지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그건 증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훗날 원리금, 원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빌려왔는데 5억을 빌려왔는데 원금하고 이자를 매월 원리금을 상환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 변제하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 만약에 미상환 금액이 4억이다. 그러면 그 4억 원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왜? 아들이 빌려온 돈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미상환 금액 4억 원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과세하겠죠. 그렇다면 자녀는 세금 부담이 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들이 집을 사는데 어머니한테 돈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걸 증여로 볼 거냐, 금전소비대차로 볼 거냐 하는 겁니다. 모녀지간에, 부자지간에 원래 집계존비속은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를 원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려오면서 차용증을 쓰고 매월 이자를 지급했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빌려왔을 때 이자를 안 주는 경우 있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무슨 이자냐, 무이자로 빌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세법에서는요, 국세청에서는 적정 이자율을 4.6%로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돈을 빌려오는데 무이자로 빌려왔다. 그런데 이자 계산을 적정 이자율 4.6%를 계산해서요, 1년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건 증여로 봅니다. 이자 상당액도 증여로 봐요.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오면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왔다. 그러면 이때 적정 이자율은요, 연 4.6%입니다. 적정 이자율은 연 4.6%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린 돈 차입금 곱하기 연 4.6% 한 금액이 이게 바로 뭐냐, 무이자로 빌린 금액입니다. 무이자로 빌린 금액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빌려온 돈을 1년 동안 이자가 1천만 원 이상인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 이자 상당액을 또 증여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여했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 빌려줬느냐? 2억 원 빌려줬습니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2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2억 곱하기 0.046이 되겠죠. 4.6%니까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년에 920만 원. 그러면 1년 동안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 빌려와가지고 무이자로 빌려왔다. 1년분 이자가 1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2억 원금은 갚아야 됩니다. 이자 상당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3억을 빌려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을 빌려줬어요. 3억. 자, 3억입니다. 3억 곱하기 0.046. 그럼 얼마입니까? 1380만 원이네요. 1천만 원 넘죠? 이럴 때는 증여세가 과세입니다. 증여세가 과세예요. 3억을 빌렸는데 무이자로 빌려왔다. 그런데 적정이자율이 4.6%니까 1년 상당의 이자가 1380만 원. 이거 증여로 보는 겁니다. 물론 3억도 증여지요. 이자 상당액도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5억을 빌려줬습니다. 5억을 빌려줬는데 아들이 매월 이자를 연 2% 갚습니다. 그러면 적정이자율 0.046인데요. 여기서 아들이 매월 적정이자율보다 싸게 빌려왔어요. 2% 이자를 지급한다면 0.02를 빼게 되면 2.6인가요? 그쵸? 0.026이 되겠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1300만 원. 이렇다면 이거는 증여로 보는 겁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5억을 빌려왔어요. 적정이자율은 4.6%인데 그 차용증 쓸 때 차용증서 계약서 소비대차 계약서 쓸 때 매월 아들이 아버지에게 연 2%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면 적정이자율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하니까 실제로 지급한 거는 0.0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급한 게. 네. 이자 약정액입니다. 이자 약정액. 아들이 아버지한테 빌려오면서 이자 약정액이 연 2%니까 0.026은 무이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300만 원. 1300만 원 이건 뭐야?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한테 5억을 빌려왔다. 자, 제가 이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5억을 빌려왔는데 원래 적정 이자율은 0.046인데요. 매월 아버지한테 실제 이자를 3%를 지급합니다. 0.03. 이게 실제 이자 지급액입니다. 3%. 실제로 3%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 약정입니다. 이자 약정. 3% 이자 약정. 그러니까 연 3%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무이자는 얼마입니까? 무이자는 5억 곱하기 0.016이 되겠죠. 그러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1년에 800만 원. 800만 원일 때는 증여로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을 빌려올 때 국세청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이 4.6%인데 3%로 빌려왔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이자를 안 줬어요. 그래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적정이자율은 4.6%가 된다. 1년분 이자를 계산했더니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자 상당액도 증여로 보고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원금은 상환해야 되겠죠. 만약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미상환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미상환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도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 국세청 실제의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생명보험금은 과연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까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요, 의제상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라고 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가 직장 다니면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뭘 받습니까? 퇴직금 받습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입니다. 피상속인의 퇴직금. 이것도 의제상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험계약자이면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생명손해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금을 받았다. 이것도 의제상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가 재산이 많아가지고요,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회사에다가 신탁한 재산이 있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의제상속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보험회사에다가 생명보험을 가입했는데요, 보험료를 누가 납부했느냐? 보험금 계약자가 아버지이고요, 보험금 수령인은 아들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고 돌아가셨다. 아들이 보험금을 받으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고 보험료를 또 불입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케이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구분입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일 때도 있고요, 보험계약자가 아들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인 경우, 아들인 경우. 근데 이때 아들인 경우는 아들이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보험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이때 보험금 수령인은 누굽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보험금 수령인은 누굴까요? 아들이 되겠죠. 아들이 됩니다. 보험금 수령인. 이때 보험금 수령인이 아들일 때 과연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과세 여부. 당연히 아들은 상속세를 과세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버지의 생명보험금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들은 상속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도 아들입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들이었고 보험금 수령인이 아들이었다면 이거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왜? 보험계약자가 아들이었고 또 보험금 수령인도 아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별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료를 낸 사람입니다. 보험금 수령인이 다를 때입니다.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여러분,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그리고 자녀가 보험계약자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입니다.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자녀가 보험계약자예요. 그리고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한다면 이건 당연히 상속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그리고 보험계약자도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아버지가 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속세에 포함이 됩니다. 또 보험계약자가 여기 있네요. 보험계약자가 반대로 보험계약자가 아들이었어요. 보험계약자가 아들이고 실제로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부했어요. 부친이 보험료를 납부했어.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부친 사망. 그러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렇죠? 보험계약자는 아들이었는데 그 보험료를 아버지가 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아들은 상속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보험료 납부자입니다. 자녀가 보험료 납부자. 그러니까 아들이 매월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계약자였습니다. 보험계약자. 그리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험료 납부자가 자녀입니다. 아들이 납부했어요. 수령인도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보험계약자도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상속세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 아들이 납부했고 아들이 보험료 계약자고 아들이 보험료 납부자니까 이럴 때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아버지가 납부했는데 마치 아들이 납부한 것처럼 해가지고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세관청이 상속세를 조사하다 보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들이 보험료를 냈다면 아들 통장에서 인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통장에서 나간 걸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상속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 과세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는데 아들이 낸 것처럼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상속재산에 포함을 안 시켜서 나중에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납부했느냐. 아들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들이 보험계약자이고 아들이 보험금 수령인이라면 당연히 안 내죠. 세금, 상속세를 안 내는데 아들이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보험료를 매달 통장에서 인출했다면 그거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생명손해보험금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데 안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도 아들, 보험료도 납부한 사람도 아들, 보험금 수령인도 아들 이런 경우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상속증여세 국세청 팩트체크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증여세에 대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증여자가 되겠죠.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중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증여자가요, 부가 되겠고 수중자가 자녀라고 본다면 이때 수중자가 자녀인데요. 미성년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줄 때는요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2천만 원을 공제해 주거든요. 그런데 줄 때마다 공제하는 게 아니죠. 10년 통산입니다. 10년 동안 통산해서 아버지가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년인 아들에게는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성년인 아들에게는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6천만 원을 줬다. 6천만 원을 줬다면 5천만 원 공제해 주죠. 이걸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게 되면은 1,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 표준입니다. 증여세
과세 표준인데요. 이때 상속세가 되었던 증여세가 되었던 과세 표준이 1억 원 미만일 때는 세금이 10%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증여세는 누가 내느냐? 당연히 증여받은 누굽니까?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아들이 6천만 원을 받았다면 증여자산 공제 5천만 원 공제하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 과표니까 1억 원까지는 10%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수중자가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수중자가 못 냈다. 납부 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누가 낼까요? 증여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수중자가 주소지라든가 거소지가 불분명하다. 주소지, 이 수중자의 주소지, 거소지가 불분명하다. 그럴 때는 증여자가 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수중자로부터 과세관청이 조세 채권 확보가 어렵다, 곤란하다. 뭐 금액이 적은 금액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수중자가 증여받고 많은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수중자로부터 과세관청이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 의무를 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중자가 못 내면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수중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인 경우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국내 주소가 없다면 비거주자가 되겠죠. 이때 역시 증여자가 연대납세 의무를 져야 됩니다. 연대납세 의무 알겠죠? 원래는 수중자가 납세의무자인데 수중자가 주소지가 불분명하다.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증여자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는데요. 증여는 증여했으니까 수중자 아들이 내야 되는데 아들이 못 냈을 때 아버지가 대신 내줄 수 있잖아요. 대신 내주는 것도 또 다른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주로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사업자금이 필요해가지고요.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대신 아들의 채무를 변제해 주었다면 이것도 증여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입니다. 채무 면제. 아들이 갚아야 할 채무를 면제받고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가 되는 겁니다.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아들이 채무자입니다. 아들이 대출을 받았어요. 아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는 거야. 이게 바로 채무 면제, 이제 회계학에서는 채무 면제 이익이다 그러는데 채무 면제를 받아서 이익 본 것도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채무 면제에 의한 증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이제 부친이 있는데 부친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차입했습니다. 차입했는데 대출자는 채무자는 누구냐? 채무자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되겠죠. 그리고 아들이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보증을 섰습니다. 아버지는 뭐가 되느냐?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빌려왔어요. 아들이 채무자라고. 그런데 아들이 은행한테 갚아야 되겠죠. 왜? 근저당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채권자가 되겠죠. 그러면 아들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대신 채무를 변제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갚을 돈을 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었으니까 이것도 증여라는 겁니다. 예, 증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증여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아들이 내야 돼요.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증여세를. 그런데 아들이 능력이 없어요.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내느냐? No. 아버지는 채무 면제에 대한 이익,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바람직하겠네요. 증여세 안 내는 방법은 아들이 빌려왔는데 능력이 없어요. 이자 낼 능력도 없어요. 사업은 망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변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증여인데 그러면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돈을 빌려왔는데 채무자는 누구냐?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채무자 아버지가 근저당권 설정자입니다. 아버지가 은행에서 빌려와가지고 아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했다. 현금으로 증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못 내면 아버지도 연대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올 때 채무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아들이라면 연대납세 의무가 없고 만약에 채무자가 아버지라면 연대납세 의무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증여세를 못 내면 아버지도 같이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그러나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가 아들이었다면 아들이 증여세를 못 낸다면 아버지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빌려올 때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대출받아서 그 돈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연히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아버지는 연대납세 의무를 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받을 때 채무자를 누구로 해라? 아들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로. 그리고 아버지는 물상보증인입니다. 보증을 쓴 거예요. 아버지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채무자는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변제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아버지가 대신 갚아줬다?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인데 이때는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돈이 없어요. 사업 망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채무 면제에 대한 증여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란에 달아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결혼할 때요 축의금 들어오잖아요. 그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과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 문제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래 결혼 축의금을 받은 것은 그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자녀가 결혼할 때요 부모가 자녀에게 혼수용품을 구입했다. 일반적인 것이죠. 혼수용품을 장만해 줬다.
뭐 그것도 몇 천만 원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러한 혼수용품을 마련해 주었다? 이것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결혼하는데 할머니가 축의금 1억을 주었다. 이런 건 당연히 증여가 되겠죠.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는데 사치성 재산을 주었다. 사치성 용품을 주었다. 주택을 구입해 주었다. 자동차를 구입해 주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의금도 누구의 축의금이냐? 신랑 거냐 신부 거냐? 신랑의 아버지 거냐 신부의 아버지 거냐? 그런데 신부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축의금을 주었다? 그러면 그거는 증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아들에게 줬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결혼하기 전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 전혀 없습니다. 증여한 돈이 없어요. 이럴 때 축의금을 5천만 원을 주었다면 그거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성년인 아들에게 5천만 원까지를 증여하면 증여재산 공제가 5천입니다. 즉 10년 통산에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축의금 들어왔을 때요. 신랑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신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차량을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축의금 방명록을 반드시 기록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훗날 그러한 근거 자료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중에요. 비과세가 되는 거, 뭐 친척들이 결혼하는데 뭐 기념품을 사주었다. 이건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축하금, 축의금을 주었다. 또 뭐 부의금 같은 거 있잖아요. 부의금, 장례식장의 부의금 이런 것들도 증여재산의 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증여재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또 역시 혼수용품을 마련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역시 비과세 증여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화사치품을 구입했다. 주택을 구입했다. 차량, 자동차를 구입했다. 이렇다면은 이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세금상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할 정도의 축의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신랑 신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한테 들어온 축의금을 신랑 신부한테 주어서 주택을 구입했다면 과도한 금액을 주었다. 그러니까 통념적이지 않는 축의금을 주었다면 그건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 계좌이체하는 거 여러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또 가족 간에 생활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을 때 과연 증여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한테 뭐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통장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면 그건 증여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모가 소득이 있는 자녀입니다. 소득이 있는 자녀. 자,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좌이체했어요. 뭘로? 생활비로. 여러분, 자녀가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생활비로 계좌이체했다. 그러니까 계좌이체하면서 가로 열고 생활비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요, 증여세 내야 돼요. 증여세 과세입니다. 왜? 자녀가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 자녀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계좌이체했는데 역시 생활비로 계좌이체했어요. 계좌이체를 했는데 역시 생활비, 또 교육비. 그런데 이 자녀가 소득이 없어요. 이렇다면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자녀한테 통장으로 계좌이체했을 때요, 생활비, 교육비, 생일 축하금 이렇게 통장으로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반드시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기록이 안 되면 뭘로 줬는지 이유를 대지 못하면 다 증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소득이 없는, 네, 여기 보세요. 부모가 똑같아요.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습니다. 생활비를 줬어요. 그런데 이 소득이 없는 자녀가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생활비에 쓰지 않고요, 예금을 했다. 알뜰하게 아껴 써가지고 적금을 들었다. 주식에를 투자했다. 그걸 또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렇다면 이건 증여세 과세입니다. 부모가 생활비를 줬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알뜰하게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또 주식도 투자하고 모아가지고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녀라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부모가요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소득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도 줄 수 있고 생활비도 줄 수 있고 해외로 유학을 갔다면 유학비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주지 않고 누가 줬느냐? 조부모가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누굽니까? 자녀가 아니라 이제 손자녀가 되겠죠. 손자녀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지 않고 부모가 소득이 있는데도 자녀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나 유학비를 주지 않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소득이 없는 손자녀에게 했다면 생활비를 주고 유학비를 줬다면 이건 증여세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가족 간에 계좌 이체할 때는 그냥 이체하면 안 돼요. 기록을 남기시라니까요. 생활비다, 교육비다, 유학비다, 학자금이다, 생일 축하금이다, 용돈이다,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나중에 세무서에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기록 없이 그냥 계좌 이체했다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과세 증여재산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비과세 증여재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겁니다.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건 뭐가 있느냐? 이재 구호금품입니다. 이재 구호금품. 이재민을 위해서 구호금품을 지급했다. 또 가족들의 병원 치료비를 줬다. 병원 입원비, 치료비를 주었다. 또 피부양자 생활비를 주었다. 이렇다면은
다 통장에 계좌이체할 때 이렇게 남기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비과세 증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재 고금품, 치료비, 또 병원 입원비, 또 뭐 학자금, 또 부양자의 생활비라든가 또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비과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가 생활비를 줬는데 자녀가 소득이 있다. 그렇다면 증여로 보는 겁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예금 생활비로 안 쓰고 예금하고 적금 들고 주식 사고 또 모아가지고 목돈 마련해가지고 부동산 취득했다. 참 좋은 일이죠. 알뜰하게 썼으니까. 그러나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가 그런 용도로 생활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주식을 투자했다. 그렇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 간에 부자지 간에 계좌 이체할 때는 반드시 용도를 기재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여나 또 상속세를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